임진년, 외적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사발을 빚던 한 도공이 외적에게 끌려갔습니다. 남편은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고 아내는 길 위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사발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적의 땅에서도 사발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발 바닥에 아내만 알아볼 수 있는 무늬를 새겼습니다. 초승달, 혼이 나던 날 밤 하늘에 떠있던 그 달이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아내가 장터에서 일본 사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습니다. 굽 안쪽에 초승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사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두 사람이 흙으로 빚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낸 마지막 사발. 거기에는 평생 숨기던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빛 같은 푸른빛.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꺼낸 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한 마지막 한마디. 달은 어디서든 같은 달이라고. 임진년에 일어난 가슴 아픈 도공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선조 임금 시절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진주 땅에서 동쪽으로 반나절쯤 걸어 들어가면 산자락에 기대어 앉은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이름은 다름골. 골짜기에서 달이 유난히 밝게 뜬다 하여 붙은 이름이지요. 이 다름골에는 예로부터 사기 그릇을 굽는 가마가 3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태반이 흙을 파고 그릇을 빚고 가마에 불을 때는 일로 먹고 살았지요. 요즘 말로 하면 도자기 마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름골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도공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은 배수근. 나이 35. 덩치는 작지만 손가락이 길고 가늘어서 물레 위에서 흙을 돌리면 마치 물이 흐르듯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수근이 만드는 사발은 다름골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결이 고르고 빛이 맑고 들어보면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었지요. 이 사발의 비밀은 흙에 있었습니다. 수근이 쓰는 흙은 다름골 뒷산 꼭대기 부근에서만 나는 특별한 백토였는데 이 흙으로 빚으면 사발빛이 달빛처럼 은은한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다름골의 이름값을 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수근이 만드는 사발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발 바닥, 그러니까 그릇을 뒤집어야 보이는 굽 안쪽에 수근은 늘 작은 무늬를 하나 새겼습니다.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같은 초승달. 손톱보다 작아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그 무늬를 수근은 자기가 만든 모든 사발에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수근의 낙관, 그러니까 도공의 서명 같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도공들은 자기 작품에 표식을 남기는 일이 덜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초승달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다름골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근의 아내 달이었습니다. 달이는 수근보다 3살 아래 32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눈이 맑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름값을 한다고 놀리곤 했지요. 수근과 달이는 16세 혼례를 올린 이래 거의 2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슬하의 자식은 없었습니다. 혼인 초에 유산을 한 뒤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는데 이것이 두 사람에게는 늘 마음 한쪽에 걸리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식 대신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사발이었습니다. 수근이 사발을 빚으면 다리가 마른 헝겊으로 닦아 가마에 넣었습니다. 수근이 불을 때면 다리가 밤새 불기운을 살폈습니다. 가마에서 나온 사발을 둘이 나란히 앉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남들에게는 남루해 보였을지 몰라도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발 바닥의 초승달은 수근이 다리에게 처음 마음을 고백할 때 하늘에 떠 있던 달의 모양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12살 소녀에게 저 달 보이지? 갓 태어난 달이야. 내가 저 달을 사발에 담아줄게 하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수근은 그 약속을 평생 지키고 있었고 다리는 사발 바닥을 볼 때마다 12살 적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둘이 이대로 늙어가면 좋겠다고 수근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공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조 25년 4월 외적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동네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상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밀양이 뚫리고 창녕이 뚫리고 소문은 산을 넘어 진주 쪽까지 밀려왔습니다. 다름골에도 피난민들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동네에서, 김해에서 짐을 진 사람들이 눈이 풀린 채로 산길을 넘어왔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끔찍했습니다.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 조선 군사가 당해낼 수 없다는 것. 성이 무너지면 백성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잡아간다는 것. 특히 기술자를 찾아 끌고 간다는 것. 도공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카더라. 외놈들이 조선 사기 그릇을 탐내서 그릇 만드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잡아간다 카더이다. 피난민 하나가 하니 말에 다름골 도공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근은 그날 밤 다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피난을 가야 할 것 같소. 어디로요?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외놈들이 못 올 거요. 산 속에 숨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마를 버려야 했고 흙을 버려야 했고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도공에게 가마를 버리는 것은 농부가 논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사발은요? 다리가 물었습니다. 집 안에는 가마에서 막 꺼낸 사발 2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소. 무거워서. 수근은 사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을 뒤집어 초승달 무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만 가져가겠소. 딱 하나만. 수근은 20개 중 가장 잘 나온 사발 하나를 골랐습니다. 달빛 같은 푸른빛이 가장 곱게 나온 것, 굽 안쪽의 초승달이 가장 선명한 것. 그 사발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다름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발이 빠른 법이어서 수근과 다리는 다름골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왜군 정찰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왜군은 생각보다 빨리 진주 동쪽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근과 다리가 마주친 것은 10명 남짓한 소규모 정찰대였는데 이들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의 기술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도공, 대장장이, 직조공 등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잡아 본국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위에서 내려와 있었지요. 수근이 품에 안고 있던 사발이 화근이었습니다. 왜군 우두머리가 그 사발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사발을 들여다본 외장은 사발의 결과 빛을 살피더니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었느냐? 수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끌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공의 손을 보면 압니다.
흙을 매일 만지는 사람의 손은 손끝이 닳아 있고 손톱 사이에 지워지지 않는 흙이 배어 있습니다. 수근의 손이 바로 그러했지요. 외장은 수근을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다리는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 사람은 그릇장이가 아니옵니다. 농사꾼이옵니다. 놓아주시옵소서. 통역이 옮기든 말든 외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리를 떼어내려는 병사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다리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근이 소리쳤습니다. 다리 괜찮소. 다리는 일어나 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칼을 빼드는 병사를 보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근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은 다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근이 본 것은 보자기에서 풀려나 길바닥에 뒹구는 사발 하나였습니다. 사발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발을 다리가 주워 품에 안는 것을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수근은 나중에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길 위에서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이지요. 수근은 부산포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조선 팔도에서 잡혀온 기술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도공이 가장 많았고 대장장이, 직조공, 약초꾼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울 힘도 없었거나 혹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겠지요. 배에 실린 것은 5월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수근은 세지 않았습니다. 뱃멀미와 곤주림과 공포 속에서 날짜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지요. 다만 갑판 위로 기어나와 하늘을 올려다본 밤이 하루 있었는데 그 밤 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같은 달. 수근은 그 달을 보며 다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는 파도에 묻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배가 닿은 곳은 규슈의 어느 포구였습니다. 수근은 그곳에서 다시 육로로 며칠을 이동한 끝에 어느 산자락의 가마터에 도착했습니다. 가마터의 주인은 일본의 영주, 그러니까 다이묘라 불리는 지역 권력자였습니다. 이 영주가 조선 도공들을 데려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의 사기 그릇, 특히 차사발이 일본에서 엄청난 값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선에서는 밥 먹는 데 쓰는 평범한 사발이 일본에서는 다도에 쓰이는 고급품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영주는 조선 도공을 데려다가 그 사발을 만들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수근을 포함해 도공 12명이 이 가마터에 배치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주는 도공들을 그럭저럭 대우해 주었습니다. 잡아온 주제의 대우라니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도공들은 기술자였고 기술자가 건강해야 좋은 그릇이 나오니까요. 밥은 하루 3끼 주었고 잠자리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정도는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만 도망치면 죽인다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 사발을 만들어라. 잘 만들면 상을 주고 못 만들면 쓸모가 없다. 영주의 말은 통역을 거쳐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도공들은 알았습니다. 도공들은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흙이 주어졌고 물레가 주어졌고 장작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흙이 달랐습니다. 조선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결이 다르고 점성이 다르고 구웠을 때 나오는 빛이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쓰던
그 은은한 푸른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공들은 빚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12명의 도공이 각자의 솜씨로 사발을 만들었고 영주는 그 중에서 수근의 것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사발은 다른 것과 다르다. 결이 살아있다. 수근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솜씨가 인정받을수록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영주는 수근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쓰던 그 흙이 있다 들었다. 특별한 흙으로 빚으면 달빛 같은 빛이 난다고. 그 흙을 재현할 수 없느냐? 수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흙은 조선 다름골에서만 나는 것이옵니다. 이 땅의 흙으로는 같은 빛을 낼 수 없사옵니다. 이것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다름골의 백토가 특별한 것은 맞지만 사실 비슷한 빛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흙에 특정한 재를 섞는 것이었지요. 소나무 재가 아니라 참나무 재, 그것도 태우는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근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비법이었고 다름골배 씨 집안에서 3대에 걸쳐 지켜온 비전이었습니다. 수근은 이 비법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문의 비전을 적에게 넘길 수 없다는 자존심. 또 하나는 이 비법이 자기가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비법을 다 내놓는 순간 자기는 쓸모를 잃게 됩니다. 쓸모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영주가 이미 말했지요. 그래서 수근은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핵심만 빼놓았습니다. 흙배합, 물레 돌리는 법, 굽는 온도 등은 다 알려주되 제2 비법만은 숨겼습니다. 덕분에 일본 측이 수근의 사발을 흉내내어 만들어도 그 달빛 같은 푸른빛만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초조해했지만 수근이 이 땅의 흙이 달라서 안 되는 것이라 우기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근은 일본에서 버텼습니다. 비법 하나를 볼모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태연한 척 사발을 빚었지만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 다리에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끌려오던 날 길바닥에 주저앉은 다리의 모습.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다리의 등. 그 기억이 밤마다 수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전쟁통에 무사한 것인가? 혹시 다른 왜군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닌가? 수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조선은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발을 빚을 때만 수근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리에 손이 떠올랐습니다. 가마에서 사발이 나오면 다리가 헝겊으로 닦아주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근은 일본에서 만드는 사발에도 빼놓지 않고 하나를 새겼습니다. 굽 안쪽의 초승달. 영주도 다른 도공들도 일본의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도공의 버릇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수근에게 그 초승달은 바다 건너다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살아있소. 당신을 잊지 않았소. 이 달이 당신에게 닿기를. 이제 바다 건너 조선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근이 끌려간 뒤 다리는 길바닥에서 사발 하나를 주워 품에 안고 다름골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피난을 간 사람, 왜군에게 끌려간 사람, 도망친 사람. 남은 것은 늙은이와 어린아이뿐이었지요. 다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근이 돌아올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막막한 희망이었지만 그때 다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왜군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조선 관군과 일병이 곳곳에서 싸우고 명나라 군사까지 들어와 뒤엉키는 와중에 다름골은 전쟁의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가장자리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식량을 징발당하기도 하고 한 번은 왜군 패잔병이 마을에 불을 질러 가마 하나가 타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밭에서 감자를 키우고 전쟁이 소강 상태일 때는 남은 가마 하나에 불을 떼서 그릇을 구워 팔기도 했습니다. 수근에게 배운 솜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레를 돌리는 것은 수근만큼은 못했지만 간단한 그릇 정도는 빚을 줄 알았고 가마의 온도를 맞추는 것은 수근 못지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그릇이 부족했으므로 다리가 구운 소박한 그릇들은 주변 마을에서 제법 팔렸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다름골에 닿은 것은 그 뒤로도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왜군이 물러갔다. 명나라 군사도 돌아갔다.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다. 소문이 산을 넘어 조금씩 전해졌지요. 다리는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난 갔던 사람, 의병으로 싸웠던 사람. 그러나 바다 건너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 끌려간 도공들은 그곳에서 대부분 정착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다리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전쟁이 끝나고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기다림의 세월 동안 다리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근이 남기고 간 사발, 그 초승달 무늬가 새겨진 사발을 장에 내놓지 않고 집 안에 간직하되 그 사발과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수근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근이 쓰던 백토를 뒷산에서 파와 흙을 배합하고 물레를 돌려 사발을 빚고 굽 안쪽에 초승달을 새겼습니다. 다리가 만든 사발은 수근의 것보다 투박했고 빛도 좀 흐렸습니다. 그러나 초승달만은 똑같았습니다. 다리는 그 사발들을 하나씩 장에 내놓았습니다. 진주장, 남원장, 심지어 먼 한양까지 보부상 편에 실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수근이 일본에서 살아있다면 그곳에서도 사발을 빚고 있을 것이다. 수근이 사발을 빚으면 반드시 초승달을 새길 것이다. 만약 어떤 경로로든 일본의 수군이 만든 사발이 조선에 건너오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보게 된다면 나도 초승달 사발을 만들어 퍼뜨려야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황당한 생각이라고요. 바다 건너 사발이 넘어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나 다리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사람을 보낼 수도, 직접 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으니까요. 사발에 초승달을 새기는 것이 다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발이라는 물건은 사람보다 오래 남고 사람보다 멀리 갑니다. 다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근이 끌려간 지 1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다리는 32에서 44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가마에 불을 떼고 사발을 빚었습니다. 그해 가을 진주장에 다녀온 보부상이
이상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리 아주머니, 진주장에 일본 물건을 파는 장수가 왔는디 그 장수가 가져온 것 중에 사발이 있었소. 조선 사발 같은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발이라 하디이다. 다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사발에 혹시 무늬가 있었소? 무늬요? 글쎄, 나는 거기까지는 안 봤소. 다만 그 장수가 아직 진주에 있을 거요. 다리는 다음 날 새벽 진주로 달려갔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진주장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장터를 헤매며 일본 물건 파는 장수를 찾았습니다. 장수는 대마도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금씩 교역이 재개되고 있었고, 이 장수는 그 틈새를 파고든 사람이었지요. 사발을 보여주시오. 다리가 다급하게 말하자 장수가 보따리에서 사발 서너 개를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 했지만 형태는 영락없는 조선 사발이었습니다. 조선 도공이 일본에서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다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 하나를 집어 뒤집었습니다. 굽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같은, 그러나 다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글씨보다 선명한 초승달.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 수근이 살아있다. 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시오? 사발이 맘에 안 드시오? 다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 사발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글쎄, 일본 규슈 쪽에서 조선 도공들이 만든 것이라 했소. 이름까지는 모르오. 이 사발 값이 얼마요? 석냥이요. 다리에게 석냥은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릇을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러나 다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돈을 꺼내 치렀습니다.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진주장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는 생각했습니다. 수근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수근은 나를 알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수근은 알까? 다리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가장 좋은 백토를 골라 가장 정성을 들여 사발 하나를 빚었습니다. 굽 안쪽에 초승달을 새기되 이번에는 초승달 옆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더 찍었습니다. 수근이 보면 알 것이었습니다. 초승달 옆의 점, 그것은 별이었습니다. 혼이 나던 날 밤 초승달 옆에 별이 하나 떠 있었다고 수근이 말한 적이 있었지요. 이 사발을 어떻게 일본에 보낼 것인가? 다리는 진주장의 그 장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사발을 일본에 가져가 줄 수 있소? 사발을요? 일본의 조선 사발을 가져가 팔라는 거요? 파는 것이 아니요. 규슈 쪽 가마터에서 일하는 조선 도공에게 전해주시오. 배수근이라는 사람이요. 장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다리가 삭까지 쥐어주자 수락했습니다. 다음 봄에 대마도로 건너갈 때 가져가 보리다. 다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오. 다리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찾아주시기만 하면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그 사발이 수근의 손에 닿기까지는 또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장수는 대마도를 거쳐 규슈로 건너갔지만 조선 도공이 있는 가마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도공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장수는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수소문했고 마침내 어느 가마터에서 배수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공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가마터를 찾아간 장수는 수근을 만났습니다.
수근은 47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휘었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길고 가늘었습니다. 배수근이라는 분이 맞소. 그렇소만 누구시오? 장수가 보따리에서 사발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물건이요. 다름골의 어떤 여인이 당신에게 전해달라 했소. 수근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발의 결을 만져보았습니다. 자기 것보다 투박했지만 흙의 느낌이 익숙했습니다. 다름골의 백토. 사발을 뒤집었습니다. 굽 안쪽에 초승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점 하나. 수근은 그 점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별이었습니다. 혼이 나던 날 밤 초승달 옆에 떠있던 별. 수근이 다리에게 저 별은 우리만의 별이오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20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다. 다리가 살아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수근은 사발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본에 건너온 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울면 무너질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사발 하나가 그 둑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장수는 당황하여 서 있었고 주변의 다른 도공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수근이 눈물을 닦으며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사하오? 건강하오? 건강해 보였소. 직접 사발을 빚어 장에 내놓는 것을 보니 손재주도 있는 분이더이다. 수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이라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 사발을 보낸 여인에게 답을 전해줄 수 있소. 다음에 조선에 갈 때 전해드리리다. 수근은 그날 밤 가마터에서 사발 하나를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빚은 사발 중 가장 정성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흙이라 다름골의 빛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말은 수근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결을 뽑아냈습니다. 굽 안쪽에 초승달을 새기고 그 옆에 별을 하나 찍었습니다. 다리의 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사발 안쪽 바닥 물을 담으면 보이는 곳에 아주 얇은 선으로 산 하나를 그렸습니다. 다름골 뒷산의 능선이었습니다. 물을 붓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수근과 다리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 이 사발은 장수의 손을 거쳐 이듬해 봄 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다리가 그 사발을 받아든 것은 수근이 끌려간 지 14년째 되는 해 여름이었습니다. 사발을 뒤집어 초승달과 별을 확인한 뒤 다리는 사발 안에 물을 부었습니다. 맑은 물 아래로 산의 능선이 드러났습니다. 다름골 뒷산이었습니다. 다리는 그 산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캐러 올라가고 백토를 팔어 올라가고 때로는 그냥 올라가 먼 바다 쪽을 바라보기도 했던 그 산. 수근이 이 산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산을 그릴 만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다리는 사발에 물을 마셨습니다. 물 맛이 짰습니다. 눈물이 섞였으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의 사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수는 1년에 한두 번 대마도를 오갔고 그때마다 사발 하나씩을 양쪽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수근이 보내는 사발에는 초승달과 별, 그리고 작은 그림이 하나씩 추가되었습니다. 다름골 마당의 감나무, 두 사람이 나란히 앉던 마루 끝의 모양, 가마, 연기, 다리가 보내는 사발에도 무늬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마당에 새로 심은 매화나무, 옆집에서 태어난 강아지,
수근이 좋아하던 막걸리 잔의 모양. 말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두 사람이 흙으로 빚어 보내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소통은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오지 않는 해도 있었고 사발이 깨져서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발의 초승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리움이 해마다 커져갔습니다. 수근이 일본에 건너온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수근은 52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영주가 수근을 불렀습니다.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오래도록 충실히 일한 것을 인정하여 자유인의 신분을 주겠다. 자유인. 더 이상 도망치면 죽는다는 위협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내 기술은 이 가마터에 필요하다. 자유롭되 떠나지는 못한다. 새 장문을 열어주되 날개를 묶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근은 어떤 표정도 짓지 않고 절을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사발 앞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보내온 사발들이 선반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발마다 작은 무늬가 있었고 그 무늬들을 이어보면 다름골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수근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7년을 기다렸지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영주의 허락 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고 영주는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근은 마지막 사발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빚은 것 중 가장 작은 사발이었습니다. 찻잔보다 조금 큰 정도. 다름골의 백토가 아니라 일본의 흙이었지만 수근은 이번에 처음으로 비법을 썼습니다. 3대에 걸쳐 지켜온 참나무 제2비법. 그것을 일본의 흙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나온 사발은 달빛 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름골의 사발을 닮은 빛이었습니다. 수근은 그 빛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굽 안쪽에 초승달과 별을 새기고 사발 안쪽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발의 옆면 바깥쪽에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파도였습니다. 사발을 한 바퀴 돌아가며 이어지는 끝이 없는 파도. 두 사람 사이의 바다. 수근은 이 사발을 장수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요. 이 사발을 전해주시오. 그리고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무슨 말이요? 수근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달은 어디서든 같은 달이라고. 다리가 그 사발을 받은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장수는 사발과 함께 수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달은 어디서든 같은 달이라고 하더이다. 다리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어보는 순간 이전 사발들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름골에 빛이 났습니다. 수근이 비법을 썼다. 다리는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근이 끝까지 숨기고 있던 비법을 꺼내 쓴 것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발 옆면의 파도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끝이 없는 파도, 건널 수 없는 바다. 다리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초승달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같은 달. 다리는 사발을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푸른 빛이 달빛을 머금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수근이 어디선가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먼 땅에서 같은 달을. 달은 어디서든 같은 달이라고. 다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10년 전에 다 말랐습니다. 대신 사발을 가슴에 안고 달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여보. 알고 있소. 수근은 일본에서 7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영주의 가마터에서 평생 사발을 빚었고 그가 만든 사발은 일본에서 높은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일본 도공들이 수근의 기법을 배워갔고 훗날 그 기법은 일본 도자기의 한 갈래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수근이 빚은 사발에만 나오는 그 달빛 같은 푸른빛은 누구도 완벽히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비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인지 가르쳐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근은 죽을 때까지 사발 바닥에 초승달을 새겼습니다. 다리는 다름골에서 66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혼자 가마를 지켰고 마을에서는 다리 할머니로 불리며 어린 도공들에게 흙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리가 만든 사발은 수근의 것보다 투박했지만 다름골 백토의 빛만은 누구보다 잘 살렸습니다. 다리도 죽을 때까지 굽 안쪽에 초승달과 별을 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넓었고 시대는 무정했고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발은 남았습니다. 수근이 일본에서 빚은 사발 중 일부가 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흘러들었고 다리가 다름골에서 빚은 사발 중 일부가 보부상편의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초승달이 새겨진 사발은 조선 장터에서 덜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그 무늬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옛가게나 골동품 사이에서 사발 바닥에 초승달이 새겨진 그릇을 보시거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초승달 옆에 작은 별 하나가 있는지, 사발 안에 물을 부으면 산 능선이 보이는지, 옆면을 돌려보면 끝없는 파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한 도공 부부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진년 도공 배수근과 그의 아내 다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요, 이별이요, 다시 못 만난 것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이 사발을 빚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쓸 줄 알았으면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배를 탈 수 있었으면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나라에 힘이 있었으면 백성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흙을 빚고 불을 떼고 사발 바닥에 초승달을 새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부라서 더 위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딱 그것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수단이 아니라 흙 한 줌과 손가락 10개로. 그것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넜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연락할 방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끝 하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마음은 바다보다 멀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사발 하나에 마음을 담아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닿을 수 없어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달은 어디서든 같은 달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달을 보고 있다면 마음은 닿아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